사실은 총리님이나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천하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고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대단히 불확실한 혼돈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큰 빨간불이 두 고래 싸움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아시아는 폭풍의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 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립과 균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정보 공유와 연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적 고립과 폐쇄가 아닌 글로벌 개방과 연대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K-방역으로 쌓은 우리의 외교적 자산과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디딤돌 삼아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공공과 국제관계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정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특히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키워드는 회복력과 포용이라고. 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핵심은 책임지는 정부, 함께 지키는 안전사회, 그리고 회복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 책임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계획에 명시적으로 다뤘던 처음 이제 정부가 될 것 같고요. 포용이라고 하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올지 완벽하게 예방하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재난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재난의 위험이 수많은 곳에서 옵니다. 수많은 곳에서 오기 때문에 국가가 재난관리에 첫 번째 책임을 지지만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다양한 전문가가 지금 모교대와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책임을 나눠서 지고 전문성을 같이 발휘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재난관리를 굉장히 강조하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재난 약자라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회복력 관점의 재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는 페일 세이프, 근데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이프 투 페일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안전한 거를 준비하는 게 핵심적인 것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더 나은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빌드백 베터라고 하는 코로나19 때 우리 사회가 어떤 회복력을 보였고 저희 사회가 이거를 굉장히 잘 해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하고요. 회복력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 면면하게 지금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나라가 포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좀 약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18세에서 20세까지의 이 젊은 친구들의 사망자 중에 44%가 교통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배달을 하다가. 근데 산재로 안 잡혀요.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이 친구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흑인 사망자가 백인 사망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형태라든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소득 감소가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이라든지 코로나 위험 지역에 있는 피해 지역에 있는 재해 국민들의 송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2005년에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이쪽에서 재난 복구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복구를 위한 국가 체계를 따로 만듭니다.
장기적인 복구를 위한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드웨어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모든 재난의 장기적인 복구와 회복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회에서는 재난은 일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 공통된 시각입니다. 큰 재난이 발생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바로 다음에 또 엄청난 어떤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탐색해보는 노력들을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요.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제가 워낙 민감해서 지금 천하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드러난 양상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훨씬 격화되면서 소위 말한 뉴 노멀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고 불안정하고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대단히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국 중심의 새로운 가치 사슬을 구축하려는, 즉 세계를 천하를 양분하겠다. 그동안 미국이 담당했던 세계의 공공재를 제공할 어떤 그런 국가도 사라지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이 세계 문제에 대해서 어느 리더십도 찾을 수 없는 그 G0의 상태, 그리고 각국은 스스로 도생해야 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시진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이제 세계를 전략 공간으로 삼고 중국을 최고로 부상시키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중국의 사회주의 방식에 입각해서 초강대국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든가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초기 사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의 권위주의 체제를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중국의 낙후된 의료 체계의 어떤 실태를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혐오스러운 어떤 중국의 음식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면서 중국은 빠르게 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을 했고, 그 놀라운 선진 의료 체계를 가졌다고 하는 미국과 서방이 훨씬 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취약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 제4차 산업의 그 성과를 코로나 방역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상대적인 권위주의 체제의 어떤 방역 모델, 이 민주주의적인 방식 혹은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기에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의 현재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의 미중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재선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진핑의 어떤 정치적 지위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사실은 국민들은 지도자와 함께 하는 그 랠링 이펙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진핑은 2050년까지 중국이 초강대국화하는 세계 전략을 제시했고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중 간의 경제 격차가 더 축소될 전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최대 피해 국가는 미국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중국은 2030년대에서 35년 정도에서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세계 거시경제기관의 일반적인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훨씬 더 단축될 가능성이 충분히 커졌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미중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미중 간의 그 어떤 그 가치 사슬을 완전히 쉽게 끊어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와의 그 상당히 깊이 서로 그 세계 속에서 살아왔고 그 이해관계를 한꺼번에 끊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각국은 스스로 탈동조화를 전제하면서 계속 자기 중심의 가치 사슬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쟁 위주의 어떤 그 경쟁과 협력의 복합 체제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미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아마도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배치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끌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세계는 폭풍의, 특히 동아시아는 폭풍의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더 당면한 아마 문제가 될 거고요. 결국 우리가 직면할 것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압박이 엄청나게 가중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장기전 미중 대결 체제를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미국 대 the rest of the world, 나머지 국가의 대결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G11이 이제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다극화된 세계를 만들어내려고 중국은 노력할 겁니다. 이 커다란 어떤 그 전략 구도들이 충돌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두 고래 싸움에서 새우나 돌고래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돌고래라도 치명상을 입게 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이 고래가 부딪히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차라리 미꾸라지가 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야, 나 먹으면 너 배 아플걸 이라고 할 수 있는 보고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새로운 천하질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K-모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산업혁명을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민주화를 성공시켰고 K-팝 전 세계를 열광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K-방역까지. 바로 이러한 한국의 성공 스토리들을 모아서 우리의 외교, 그다음에 우리의 경제에 어떻게 이런 위기의 시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명민하게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외교 안보와 경제를 결합하고 과학기술을 동시에 결합하면서 우리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리더십과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은규 교수님께도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될까요? 미중 전략 경쟁이 점점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저는 남북 관계 특히 비핵화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우리 총리님이나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그렇게 되면 비핵화 이슈는 실종될 거고 비핵화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어느 국가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미중 전략 경쟁에 활용할까가 오히려 더 관심일 겁니다. 북한 역시 그 전략적 방향을 아마 수정했을 겁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험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자신의 생존을 우선으로 한 전략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점차 이제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이미 전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자력갱생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걸 얻어낼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다음 위험하기도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전적으로 국제 현재 레짐을 넘어서서 지원해 줄 가능성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그리고 주한 미군에 대한 자신의 어떤 대군사력의 우위 혹은 방어 불가능하게 하는 그것을 이제 아마 가지고자 할 겁니다. 세 번째가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할 겁니다. 이러한 그 북한의 그 전략적 방향을 미국과 중국이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수단으로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